놀제 박상의 의로움과 올고듬, 그리고 당당함, 광주 정신의 뿌리가 되다. 광주 정신, 광주다움, 의향.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광주의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광주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절골마을 출신 놀제 박상 선생입니다. 광주 정신을 의로움과 올고듬 그리고 당당함이라고 한다면 놀제 박상 선생님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산군 후궁의 아비가 횡포를 부리자 그 죄를 추궁하다가 장살시킨 의로움, 중종 반정 이후 외척들이 풍계를 넘어 벼슬을 갖게 되자 부당하다고 주장한 올고듬, 중종의 첫 부인 강경하오 신씨를 왕비로 복권해야 한다는 신비버기소 당당함, 그리고 담양구사와 충주 목사 시절에 청백리로 추천된 청량함도 본받아야 하겠죠. 이곳은 나주의 옛 동헌터입니다. 지금은 건물이 사라지고 잔디밭으로 그 터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박상 선생이 전라도사로 있으면서 연산군 후궁의 아버지가 마을에서 횡포를 부리자 그 죄를 물어 곤장을 때려 죽게 만든 곳입니다. 오른쪽이 지방관리들이 살던 내야 건물입니다. 2019년 국가보물 제2037호로 지정된 나주 금성관은 나주목의 객사 건물로 국왕에 대한 예를 올리거나 정부 고위 관리의 행차가 있을 때 연회를 열었던 정청입니다. 재홍사에 의해서 궁인으로 발탁된 나주기생 김숙화가 연산군의 후궁으로 발탁이 되자 그 아비인 오부리가 온갖 권세와 포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당시 나주 목사는 물론 아무도 오부리의 행포를 막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박상 선생은 전라도사를 자청해서 왔습니다. 오부리의 죄를 물어 곤장을 때리다가 장살에 이르게 됩니다. 어쨌든 이것은 큰일도 매우 큰일이었죠. 박상 선생은 스스로 우부리에 대한 장살의 이유를 밝히고 연산군에게 처벌을 받을 각오로 상경을 합니다. 한양으로 상경하는 길에 장성 갈제를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박상 선생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 박상 선생을 살려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박상 선생이 전라도 도사직을 사임하고 장성 갈제를 지나가지요. 갑자기 고양이가 나타나 길을 가로막았다고 해요. 그래서 따라갔다고 합니다. 이때 박상을 잡으려던 의원부 도사와 길이 엇갈리게 되죠. 근데 불과 며칠 뒤 중종 반정이 일어나 박상 선생이 화를 면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중종실록에 따르면 1507년 박상 선생은 사관원 헌납 직무를 맡게 됩니다. 사관원 헌납은 임금의 잘못을 지적하여 고치게 하는 자리입니다. 마침 중종의 외척인 이맥이 중종 반정으로 갑자기 왕유된 19살의 중종을 압박하여 본래의 품계를 넘어선 벼슬에 제수되자 왕에게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직을 청하고 박상 선생은 결국 어머니 봉양을 핑계로 지금의 군산인 인피현령으로 떠납니다. 중종의 왕비인 단경왕후는 아버지 신수군이 중종 반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세력 간 정쟁으로 왕비가 된 지 7일 만에 폐위됩니다. 그리고 일개비였던 윤씨가 장경왕후가 되어 1515년 왕자를 생산하지만 엿새 만에 죽게 됩니다. 놀제 박상 선생은 공무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뜻을 담아
원래의 왕비였던 단경왕후 신씨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담양부사 율제 박상 선생님과 무한현감 석헌 유옥 선생님, 순창군수 김정 세 사람이 이곳 강천산에서 만나서 폐위된 신씨를 보게 하기 위해서 상소문을 올렸던 자리입니다. 폐위된 단경왕후 신씨를 다시 왕비로 맞이하려고 했으나 국왕을 겁박하여 국모를 폐출시킨 엄벌에 절하는 신씨 보기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세 사람은 곤장 100대와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아마 곤장 100대를 맞으면 거의 죽을 텐데 이를 대체하여 벌금을 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관임마저 나무에 걸고 상소를 올린 당당함 역시 광주 정신의 DNA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인대는 세 사람이 비밀리에 강천사 계곡에서 만나 소나무 가지에 관인을 걸고 상소를 올리기로 결의한 곳입니다. 지금의 순창 3인대는 영조 때인 1744년에 세워졌습니다.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7호입니다. 오늘날 공직자의 청렴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눌제 박상 선생이 청백리로 2번이나 추천되었다면 얼마나 청렴하고 공정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눌제 박상 선생은 1524년 이곳 충주 목사로 있을 때 충청도 관찰사 김괴영의 추천으로 청백리 포상을 받게 됩니다. 이보다 10년 전인 단양 부사로 있을 때도 역시 청백리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생전에 2번이나 청백리 포상을 받았다는 것은 목민관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눌제 박상 선생은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으며 백성들의 아픔을 가슴속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박상 선생이 쓴 수많은 시문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종 11년 실록에도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 대신들이 수차례에 걸쳐 박상의 용서를 주청했고 당시 사관도 실록에 글을 남겼는데 박상의 사람됨은 천성이 청렴 정직하여 자못 명성과 업적이 있는 사람인데 귀양 간지 해가 넘었다고 적고 있을 정도로 안타까운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상 선생은 조선 이전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를 정리하는 동국사략을 1522년을 전후하여 집필합니다. 이 책은 세조 때 간행된 동국통감 57권과 다른 책들을 참고하여 단군 조선부터 신라 고려까지 모두 6권으로 축약하여 편찬합니다. 오랫동안 이 책은 발행식이나 편찬자의 이름이 없어서 조선 초기 태종의 명으로 권근히 저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국사략은 지금까지 간행된 것이 4, 5권 정도가 되는데요. 1402년에 태종의 명으로 간행된 권근의 동국사략이 최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박상의 동국사략은 자연재해 등을 다 빼고 인물 중심으로 편찬을 했습니다. 16세기 바로 살인파의 역사의식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사학사적 가치가 매우 큰 책이라고 평가됩니다. 이 책은 매우 충절과 의리가 뛰어난 인물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술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리 업적이 뛰어나도 제대로 서술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른 책과 다릅니다. 중종은 1521년 명나라 사신이 왔을 때 그를 응대할 문장가로 눌제 박상을 뽑았습니다. 명나라 사신 또한 박상 선생의 시문을 읽고 감탄의 말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문이 뛰어난 것에 반해 박상 선생이 돌아가신 지 250여 년이 지난 1795년
정조는 눌제집을 중간하게 됩니다. 눌제 박상의 시는 현재 1200여 수가 남아 있습니다. 박상은 사회에 대한 문제시를 다수 남겼는데요. 훗날 정조는 최립, 이하눌 등을 언급을 하면서 박상의 시작품이 최고라고 인정했습니다. 한편 당대의 최고의 어떤 자부심이 강했던 정사룡은 박상의 시를 벽에 걸고 날마다 쳐다봤다라고 하는 내용이 허균의 글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직공원과 서창 절골마을에 가면 박상의 시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직공원의 시비는 광주시에서 1994년에 세웠습니다. 깊은 산에 묻혀라는 이 시비는 장전 하나모 선생이 글을 쓰고 김철수 조각가가 조각했습니다. 이 시는 김효사화 때 참사를 당한 사람들을 애통해하며 쓴 시입니다. 또 박상 선생은 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절골마을에 가면 서구청에서 3개의 시비를 세웠는데요. 박상 선생 신도비 입구에 있는 백일홍이라는 시는 사람일 들쑥날쑥하여 지난 해와 다른 거라라고 세월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림의 영수는 조광조였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개혁가로 불릴 정도였지요. 박상 선생도 그에 못지않았습니다. 조광조와 관련된 살인파는 1519년 김효사화가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유배를 가게 됩니다. 다행히 박상 선생은 모친상 등을 이유로 광주로 귀향한 뒤 머물러 있던 터라 이 화를 피했습니다. 조광조가 화순으로 유배를 오고 또 한 달 뒤 사약을 받아 죽은 뒤 광주 학동 배고픈 다리 인근으로 알려진 분수원을 지나갈 때 2번이나 글을 보고 가슴에 담긴 슬픔을 시로 짓게 됩니다. 박상 선생은 2년 뒤 충주 묵사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김효사화 때 중종 임금이 조광조를 사사시키자 임금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규탄하다가 곤장을 맞고 유배를 온 김세필을 만나게 됩니다. 김세필은 전라도 관찰사와 대사헌, 이조 참판 등을 지낸 인물입니다. 충주 목사였던 눌제 박상 선생은 마을마리 마을 입구에서 내려 1km 정도를 걸어서 이곳 뒤에 보이는 건물까지 와서 김효사 때 유배온 김세필 선생을 만나 세상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됩니다. 유배웠던 김세필 선생과 눌제 박상 선생은 이미 살인파 서로 돈독한 관계였기 때문에 목사이고 유배자이지만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요. 박상 선생은 유배자와 이야기를 나눈 것도 중앙조정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 뒷 건물이 나중에 눌제 박상 선생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장인공자 글자자 공자당이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김세필 선생이 돌아가시고 공자당 옆에 모연당을 지어서 지천소원이라 이름을 하게 됩니다. 광주 정신의 DNA라 할 수 있는 의로움과 올곧음, 그리고 당당함. 박상 선생은 지금까지 만나본 것처럼 바로 광주 정신의 뿌리를 찾아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원광대학교 소장 눌제 박상 초상화입니다. 조선 후기에 전라도 지역의 후손들이 눌제 선생을 현창하기 위해 그려진 그림으로 생각됩니다. 화면의 표현이 15세기에서 16세기의 양식적 표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림이 조선 후기의 작품이지만 15세기의 문인 초상화가 극히 드물다는 점을 들어 이 작품이 최근에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7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눌제 선생의 시호는 문관입니다.
1729년 영조 5년에 시호를 받으셨습니다. 그 후로 철종 때까지 7번에 걸쳐 박상 선생 후손을 찾아 벼슬을 주라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봉산제라고 하는 것은 뒷산이 봉황산이고 둘째 할아버지 별명이 봉산거사여서 봉산제로 이름을 붙였으며 대문 이름을 완절문이라고 한 것은 퇴계 선생이 둘째 선생을 원우의 완인이라고 해서 절의를 완성했다는 뜻으로 완절문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할아버지의 제자가 3분이 있는데 석천 이멍령, 면왕종 송순, 그다음에 정만종 3분이 있습니다. 그 둘째 집에 보면 송순과 정만종이 쓴 그 사이에 쓴 편지 내용에 둘째 할아버지의 사상을 경의사상이라고 했습니다. 경은 치심이경, 마음을 경으로 다스리고, 의는 처사위의라 했습니다. 남을 이렇게 대접할 때는 의로서 정직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모두 둘째 할아버지의 경의사상을 본받아 올바르게 살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광산구에 있는 송호영당은 둘째 박상 선생과 그의 조카인 사암 박순 선생을 배양하고 있는 사후입니다. 1728년에 처음 창건했습니다. 1868년 철폐되었다가 1903년 다시 복설되어 오늘에 이릅니다. 이 정도면 광주 정신의 뿌리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둘째 박상 선생을 빼놓을 수 없겠지요. 이처럼 서년으로부터 찾아보는 광주 정신을 통해 오늘의 우리 광주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정체성과 방향을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가 서년들의 정신을 본받아 정의로운 광주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